암 환자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두 슬픔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병이 바로 암이다. 여러분은 영양제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어떤 약을 처방받아 드시나요?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잘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화학적으로 합성된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지요. 음식은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연의 식품들은 수많은 영양분이 있으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성질의 영양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먹으면 열이 오르기도 하고 열이 내리기도 하는데 열이 많은 사람의 열을 내려주고 열이 없는 사람은 열을 내도록 해줍니다. 또한 373이라는 식물은 지혈작용을 하는데 성분 분석을 해보면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여 출혈을 유도하는 물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물은 한 가지 성질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 몸을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약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성분만 추출한 약물이나 영양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그만큼 부작용도 크게 나타납니다. 한의학 박사 김순열 박사는 한의원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영양제를 한 번에 한 움큼씩 입에 집어넣는 환자들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이라는 미명하에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당뇨약, 혈압약 등 평생 동안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들도 많지요. 요즘 뉴스에는 영양제가 거의 효능이 없다는 내용이 자주 보도되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영양제의 효능을 맹신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음식들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입에 달고 맛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도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조금 덜 달고 조금 덜 맛있고 먹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짜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순열 한의학 박사의 진짜 식사입니다. 암세포를 파괴하는 항암식. 이런 음식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암 환자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두 슬픔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병이 바로 암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생활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암 발생 건수가 2018년 연 1,800만 건에서 2040년 연 2,950만 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암은 각 나라의 인구 구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발병률과 사망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 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암 발생률이 더 높다. 우리나라도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 원인 중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은 짠 음식과 고지방식을 하고 섬유질을 적게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열량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암은 오랜 기간 암 유발 환경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침묵의 병이다. 그만큼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개선이 중요하다.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 육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암물질 생성.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육가공식품은 일군 발암물질이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 암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육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확실한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육류의 가공을 위한 고온조리 및 훈제 과정에서 많은 첨가물이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N니트로소 화합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발암물질들이 세포 손상을 유발한다. 그래서 정상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암으로 발전한다. 고기는 되도록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고기를 먹을 것을 권한다. 젓갈은 일군 발암물질이다. 식탁 위에 차려진 젓갈은 짭조름하고 맛있어서 밥도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젓갈은 일군 발암물질이다. 소금 자체는 일군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젓갈 속 단백질과 소금의 아질산염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고기 특유의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부제인 아질산나트륨이 조리 과정에서 아민 단백질과 결합하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생긴다. 아질산나트륨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고 니트로사민이 발암물질이다. 젓갈은 되도록 먹지 않기를 당부한다. 튀긴 음식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성 물질 함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튀긴 음식은 맛의 제왕이다. 하지만 건강면에서는 빵점짜리 음식이다. 튀긴 음식에는 식품이 고온에 노출될 때 형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120도 이상 온도로 식품을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튀김 요리를 하면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화합물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튀김 요리를 삼가야 한다. 굳이 튀김 요리를 먹고 싶다면 조리 시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않는 것이 낫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튀김 온도는 120도를 넘지 않고 오븐을 이용할 때도 200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감자는 황금색이 날 정도로만 튀기거나 굽고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한다. 육류는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아 먹을 것을 권한다. 끓는 물은 100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군고구마는 암 유발물질 생성. 군고구마는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뜨거운 열을 받아 겉이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탄 고구마는 암 유발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므로 반드시 탄 부분을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고구마를 연탄으로 구울 때 발생한다. 연탄에 고구마를 굽게 되면 이산화황과 삼산화황, 그리고 연탄 속 중금속이 고구마를 오염시킬 수 있다. 또 연탄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유해가스의 문제도 있다. 연탄은 불완전 연소가 된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야 한다.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에 걸릴 확률 2배 상승. 뜨거운 음료가 왜 암을 유발하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뜨거운 음료는 사실 2급 발암물질이다. 뜨거운 음료를 먹으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상승한다. 뜨거운 음료가 식도 세포에 물리적, 화학적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서 뜨거운 것의 기준 온도는 65도다. 팔팔 끓인 차나 커피는 곧바로 마시지 말고 호호 불어서 혹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먹는 지혜를 발휘하길 권한다. 구워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5가지 대표 음식. 현대인의 사망 원인 중 부동의 1위는 암이다. 암 발생의 주원인은 스트레스의 증가, 식생활의 변화인데 음식을 먹는 방법에 따라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음식을 굽거나 튀기면 맛과 풍미가 있지만 구워 먹으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주의해야 한다. 구워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음식. 육고기를 바싹 구워 먹으면 전립선암 발생 69% 증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구울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불리는 발암물질이 생성되어
소량만 먹어도 바람의 위험이 증가한다. 유럽 환경 바람원 학회에서는 고기를 바싹 구워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암 발생이 69%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벤조피렌이 생성된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목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300에서 600도의 고열 처리 과정에서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고기는 숯불에 구워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육류를 섭취할 때는 되도록 직접 불에 굽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면 숯이나 나무 대신 가스나 전기 그릴을 사용하고 고기를 태우거나 너무 익히지 않기를 권한다. 직화구이를 할 때는 기름이 불꽃에 떨어지면서 연기가 올라온다. 이 연기의 주성분은 다완방향족 탄화수소로서 기름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이 성분이 후두암 위험을 5.2배나 증가시킨다. 다완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30%나 높다고 한다. 닭고기를 구우면 발암물질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 10배 증가. 육고기 중에서도 닭고기를 구워 먹으면 발암 확률이 가장 높다. 닭고기를 구웠을 때 소고기에 비해서 약 10배 많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가 검출되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닭고기 양면을 3분 정도만 익혀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직화로 구운 닭다리 한 개는 담배 60개비와 맞먹는 독성을 함유해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도 있다. 소시지, 핫도그 같은 가공육. 소시지, 핫도그 등과 같은 가공육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컨이나 소시지류 식품의 90%가 아질산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아질산염은 질소가 환원된 물질인 아질산의 수소가 금속으로 치환된 성분이다. 오랜 기간 복용하면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가공육은 고온에서 조리되므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등푸른 생선을 구우면 활성산소인 과산화지질 증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관을 청소하는 건강식품의 대명사다. 하지만 일부 생선은 구워서 조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오메가3 같은 다불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과산화지질이 훨씬 많이 생성된다. 과산화지질은 활성산소의 한 종류인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세포 간의 신호를 방해하고 암과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죽상동맥경화, 심부전,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구워서 섭취하면 굽는 과정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과산화지질로 변화되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온다. 부추는 고온에서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급증. 스테이크나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잡냄새를 제거하고 맛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꼭 뿌리는 것이 후추다. 후추에 함유된 피페린 성분이 침 분비를 증가시키고 소화액 생성을 돕는다. 또한 항암 작용과 항산화 효과로 장내가스를 흡수하고 대장암 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후추를 고온에 가열해서 요리하면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후추를 120도가 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2급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최대 37배 증가한다고 한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신장암과 피부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고 치매나 간질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음식을 삶거나 국을 끓일 때는 1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후추를 미리 첨가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직접 불에 굽는 것처럼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조리가 다 끝난 후에 후추를 뿌려서 먹기를 권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 선택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좋은 식재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 아는 만큼 질병 없이 살 수 있다. 폐암을 예방하는 필수 음식 당근.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은 폐암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폐암은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사망 통계를 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36.4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간암 20.6명, 대장암 17.4명, 위암 14.6명, 췌장암이 13.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더 공포스럽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최대한 빨리 암을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치료가 힘들고 생존율이 낮은 폐암. 폐암으로 진단받으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증상을 깨닫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황이 대부분이다. 말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8% 정도이고 100명 중 8명만 5년을 넘길 수 있다.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생존율이 낮은 암이 바로 폐암이다. 그렇다면 폐암은 도대체 왜 발병하는 것일까? 흡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간접 흡연도 포함된다. 폐암 발생의 약 70%가 직간접 흡연과 연관되어 있다. 폐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금연이다. 이와 더불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암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음식 당근. 베타카로틴의 효과. 폐암을 예방하는 필수 음식은 당근이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역할을 한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을 무력화시킨다.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포의 유전자가 활성산소에 의해 훼손되기 때문이다. 베타카로틴이 체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암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한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기 때문에 비타민 A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비타민 A는 인체의 점막과 피부,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시력을 보존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역할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와 과일 그리고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당근, 클로렐라, 고추, 시금치, 쑥, 질경이, 케일, 곶감, 살구, 망고, 바나나, 김, 미역, 다시마 등에 많이 들어있다. 당근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사실 베타카로틴은 당근 외에 다른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필자는 왜 수많은 채소들 중 당근을 섭취하라고 권할까? 그 이유는 다른 채소들보다 당근에 훨씬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신체에 유익한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대표적으로 칼륨, 칼슘, 식이섬유가 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체내 나트륨 조절이 중요한 고혈압 환자가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이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분이어서 성장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꼭 섭취해야 한다. 식이섬유는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번성하도록 하고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다. 그래서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다. 올바른 당근 섭취법과 주의할 점. 중앙대 식품영양의학과의 보고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폐암 발병률이 63% 감소한다고 한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매일 당근을 25g씩, 즉 당근 4분의 1개씩 섭취할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감소했고 50에서 75g 섭취하면 위험률이 더 크게 감소했다. 당근을 날 것 그대로 섭취하기보다는 기름에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당근을 생으로 섭취하면 8%만 흡수되지만 기름에 볶으면 70%까지 흡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근을 볶을 때는 당근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야 체내 흡수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 겨울에 귤을 한 박스 사서 하루 저녁에 많이 먹고 나면 다음날 손발이 온통 노래진다. 이것을 간피증이라고 부른다. 간혹 당근을 많이 먹고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된 식재료를 다량 섭취했을 때 혈중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상승해서 나타난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음식 섭취를 멈추면 증상이 즉시 사라진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당근을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배탈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당근은 꼭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당근을 먹을 때 진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흡연자다. 흡연자가 당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항암 작용이 아닌 암세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다 섭취만 삼가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베타카로틴을 건강식품 보충제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비타민 보충제가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특히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과잉 섭취하면 근육과 뼈 통증, 메스꺼움, 탈모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하면 폐암과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음식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무리 값비싼 비타민, 영양제도 당근, 오이, 토마토, 오렌지, 사과, 배를 대신할 수 없다.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2003년 5월 9일 타임지에 강력한 효능이 있는 10가지 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라고 명명했는데 토마토가 그 중에 하나였다. 슈퍼푸드는 토마토, 시금치, 적포도주, 아몬드, 브로콜리, 귀리, 연어, 마늘, 녹차, 블루베리다. 그중 토마토를 강력한 효능이 있는 10가지 음식 중 1번으로 꼽았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변한다. 유럽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을 만큼 토마토의 건강상 효능은 탁월하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을 비롯하여 남성 건강, 눈 건강 증진 소화장애 개선, 심혈관 건강 개선, 피부 미백 효과, 골다공증 예방 등 너무 많은 효능이 있다. 토마토에는 각종 비타민과 엽산, 철, 칼슘, 마그네슘, 콜린, 아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다.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클로로겐산 등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는 날 것으로 섭취해도 좋고 토마토 주스로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요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토마토를 매일 2개씩 먹으면 나타나는 변화. 심혈관 건강 증진.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진다.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혈류를 증가시켜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킨다.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낮춘다. 섬유질과 비타민C, 콜린 성분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다. 토마티는 항균, 항염, 항암 효과와 함께 혈액을 맑게 해주고 고혈압과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한다. 다만 토마티는 약간의 독성도 있다. 토마토의 맛이 너무 쓴 경우에는 토마틴 함량이 높은 것인데 이때 복통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맛이 지나치게 쓴 토마토는 먹지 않아야 한다. 항암 작용.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암을 이기는 면역력이 생긴다.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어서 암의 진행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구강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토마토가 전립선암 예방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재료로 사용한 음식을 일주일에 10회 이상 섭취했을 경우 전립선암 발생 확률이 45% 감소했다. 영국 셰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라이코펜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정자 활동 속도가 40% 빨라지고 정자의 양이 2배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토마토는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폐암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학과의 도미니크 미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폐암 위험이 가장 낮았다. 혈당 감소.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혈당이 낮아진다. 토마토는 탄수화물 함량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다.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이다.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마토가 제2형 당뇨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감소시킨다. 토마토는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해서 피가 굳어지는 현상, 즉 혈전을 예방한다. 당뇨병 환자는 염증성 표지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혈소판 응집이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토마토는 당뇨병과 혈전으로 인한 뇌혈관 질환을 한꺼번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골다공증 예방.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당뇨병성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이다. 토마토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최적의 음식이다.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폐경기 여성의 뼈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 갈증, 과식 및 체중 감소를 개선하고 뼈 형성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토마토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K가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뼈가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특히 비타민 K는 뼈와 연골의 시멘트질에 존재하는 비콜라겐 단백질 중 하나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한다. 오스테오칼신은 뼈 내부의 칼슘 분자를 미네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마토를 섭취하면 오스테오칼신이 칼슘을 굳히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뼈가 약한 사람은 토마토를 꼭 먹어야 한다. 피부 미용 개선.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피부와 머리카락이 좋아진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은 모발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을 불어넣는다. 토마토는 매일 먹어도 크게 부작용이 없다. 다만 토마토 속의 초록색 씨는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가려움증이 있거나 천식, 아토피 환자들은 토마토를 주의해서 섭취하기를 권한다. 토마토의 시트르산과 말산은
신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다. 이 성분이 침 분비를 자극하고 위산의 분비도 촉진한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이 심한 사람은 토마토의 과다 섭취를 삼가야 한다. 영양제를 많이 복용해도 괜찮을까? 2007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젤라코비치 박사팀은 약 23만 2,60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가 놀랍다.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합성 비타민 A와 E,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하면 사망률이 5% 증가하고 따로 섭취하면 비타민 A는 16%, 비타민 E는 4%, 베타카로틴은 7%가량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것이 유명한 코펜하겐 쇼크이다. 영양분 과잉 시대, 비만과 영양 결핍이 동시에 증가. 현대인의 식생활은 칼로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비만 환자가 꾸준히 늘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영양결핍 환자도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양결핍 환자 수는 33만 5,441명으로 2017년에 비해 123.9%나 증가했다. 비만 인구가 늘면서 동시에 영양결핍 인구도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함께 있는 분들이 체중이 계속 빠지고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경우가 흔하다. 고혈압 때문에 짠 음식은 아예 먹지 않고 당뇨 때문에 당분이 든 음식을 피하는 경우이다. 또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래서 육식도 전혀 안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중이 빠져 40kg 초반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다.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지면 다 장기 부전에 빠지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면역력도 뚝 떨어진다. 따라서 체중이 빠질 정도로 영양을 제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이렇게 부족해진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분이 영양제를 먹는다. 어떤 분은 영양제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실 만큼 하루에 20에서 30알씩 먹기도 한다. 무조건 고함량, 빠른 흡수율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요즘 홈쇼핑을 보면 영양제를 소개할 때 고함량이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어 과잉 섭취할 경우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또 홈쇼핑에서는 영양제가 빨리 흡수된다고 선전한다. 사실 영양분이 빨리 흡수되어 좋을 일은 없다. 우리 몸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양물질이 너무 빨리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곧바로 숨이 넘어가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영양분은 천천히 흡수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 영양제를 많이 복용하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는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다. 수용성은 물에 녹는 물질이고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물질이다. 수용성 영양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피를 타고 돌다가 필요 없어지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므로 몸에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용성 영양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소변에 기름이 섞여 나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용성 영양분은 대부분 간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잉여분이 담즙에 녹아서 장으로 배출된다. 가장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분이 비타민 A다.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몸에 축적되고 문제를 일으킨다. 사실 비타민 A는 부족해지기 쉽지 않은 영양분이다.
아주 못 사는 저개발 국가가 아니라면 결핍보다는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종류의 비타민이다.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폐렴 발생률을 높일 수 있고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다. 또한 흡연자에게도 좋지 않다.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이 흡연하면 폐암 위험률이 높아진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때문인데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전고물질이다. 비타민 E는 지용성이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다. 비타민 E를 과잉 섭취하면 출혈, 신경 손상, 골절,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타민 K는 지용성이다. 비타민 K는 지혈을 도와주는 영양분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 출혈 질환이 증가한다. 와파린 같은 약을 먹을 때 비타민 K를 과다 섭취하면 혈액이 응고되어 와파린의 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할 때는 비타민 K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독성 작용이 나타난다. 초기 증상으로는 식욕 상실, 메스꺼움과 구토가 발생한다. 그 후에 기운이 없어지면서 축 늘어지고 초조함도 증가하고 혈압도 상승할 수 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므로 칼슘 축적도 함께 발생하여 혈관의 석회화나 관절의 석회성 근염, 담낭과 콩팥의 결석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요즘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비타민 D 결핍이 대부분이다. 사실 결핍의 기준선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지용성 영양분은 먹을수록 쌓이므로 부족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다. 그래서 몸에 축적되지 않고 남는 영양분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이것도 병이 될 수 있다. 비타민 B3를 과다 복용하면 소화기 장애, 간 기능 이상, 당뇨병, 피부 홍조, 시력 약화, 발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 B6를 과다 복용하면 울렁거림, 두통, 메스꺼움 등이 생길 수 있다. 증상이 심하면 손발 저림, 감각 이상과 신체 움직임 조절이 둔화하는 현상, 통증에 더욱 민감해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피곤하다고 해서 과량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종합영양제는 필요 없는 영양분 과잉 유발. 종합영양제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나에게 필요 없는 영양분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족한 영양분은 되도록 자연식으로 섭취하기를 권한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영양분이 조금 넘치더라도 알아서 흡수가 조절된다. 그런 이유로 부족과 과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 달 만에 10년 젊어지는 놀라운 운동. 사람은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위장, 소장, 대장과 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게 한다. 피가 도는 과정에서 어딘가 막히거나 터져버리면 질병이 생긴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운동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운동해야 피가 돌기 때문이다. 운동하라고 하면 테니스, 골프, 등산, 축구, 농구 등을 떠올리지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걷기는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매일 꾸준히 걸으면 한 달 만에 10년은 젊어질 것이다. 걷기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뇌기능 활성화로 치매 예방. 미국 캔자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걷기가 약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지만 초기 치매를 예방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감소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
이 병에 한 번 걸리게 되면 진행을 멈출 수 없다. 병이 생기기 전에 뇌신경을 자극해서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최선이다. 의료계의 예측에 따르면 약 20년 후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다. 걷기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걷기가 정신건강에 좋은 이유는 심장이 뛰면서 혈액순환이 증가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워버리고 엔돌핀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뇌신경 세포의 활동에도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뇌다. 2kg도 되지 않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넘게 사용해서 노폐물이 많이 나온다. 뇌신경 사이사이를 흐르는 혈액순환이 약해지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같은 질병,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뭔가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 이 모든 문제를 걷기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멀리 보는 습관으로 시력 향상. 눈의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병이 녹내장이다. 눈은 둥근 콩처럼 생겼고 그 안에 물이 차 있다. 이 물의 압력이 높아지면 망막 손상과 시신경의 손상을 유발한다. 녹내장은 주로 혈압이 높아지면 발생한다. 걷기를 매일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을 흘리면서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당연히 눈의 압력도 내려간다. 녹내장은 주로 연세가 많은 노인에게 많이 생기지만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걷기가 시력이 향상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가까운 곳에 맞춰진 시력을 매일매일 산책과 걷기를 통해 멀리 보는 것으로 보정해주면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심장질환 예방.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걷기가 달리기만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루 30분의 걷기가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고혈압을 완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준다. 매일 꾸준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걷는 중간에 1에서 2분 정도를 조금 빨리 걷거나 뛰면 더 효과적이다. 폐활량 증가.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의 사용량을 늘려준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요즘 필자의 한의원에는 불안증과 공황장애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 불안증이 극도에 달하거나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숨쉬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되면 흉곽이 쪼그라들기 때문인데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여 폐활량이 적으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때도 심폐의 기능이 강하면 훨씬 견디기가 쉬워진다. 또 폐활량이 늘어나서 혈액 속의 산소가 풍부해지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바이러스와 세균뿐만 아니라 암세포도 살기 힘들게 된다. 췌장 기능 향상. 듀크 대학의 실험에 의하면 걷기가 달리기보다 오히려 당뇨병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걷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보다 내당능과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6배나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혈당이 떨어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덜 만들어도 되므로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소화 기능 향상 음식을 먹고 누워 있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식사 후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해주면 위장 운동이 증가하여 소화가 훨씬 쉽고 빨리 된다. 밥 먹고 누워있는 습관은 대장암을 부른다. 불면증, 피부 미용 개선. 걷기를 하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다. 뼈에 운동 부하가 걸려야 칼슘이 뼈로 가고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또한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강화되어야 관절염과 통증이 감소한다. 피부 미용에도 걷기가 최고다.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숨차고 땀나는 걷기가 피부를 더 빛나게 한다. 걷기는 불면증에도 도움을 준다. 사실 불면증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운동장애가 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되는 것이다. 저녁 식사 후에 걷기 운동을 30분만 하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는다. 살이 저절로 빠지는 7가지 습관. 살 빼기는 힘들다. 수도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살 빼기다. 큰돈 들이지 않고 또 힘들지도 않게 살이 쑥쑥 빠지는 습관 만드는 법을 알아보자. 이 습관만 몸에 배면 더 이상 다이어트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금 먹기. 소금을 먹으라고. 소금을 먹으면 살이 더 찌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가 뭔가 먹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갈증이 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한다. 갈증 때문에 이것저것 더 먹게 되는 것이니 차라리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소금을 한 숟갈씩 퍼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밥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입이 궁금하거나 배가 딱히 고프지도 않은데 빵 생각이 나거나 늦은 저녁에 뭔가 먹고 싶을 때 소금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먹어보자.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셔보자. 거짓말처럼 입맛이 뚝 떨어진다.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파란색 접시 이용하기. 한 연구에 따르면 파란색이 식욕을 억제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 접시는 식욕을 자극하는 반면에 푸른색 접시는 식욕을 떨어뜨려 배고픔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사고를 도와서 식욕을 억제한다고 한다. 실험 결과 붉은색 계열의 식탁보나 접시에 식사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식욕 반응을 보였고, 황록색과 청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된 식탁보와 접시에 식사할 때 식욕 반응이 급격히 떨어졌다. 노무라 주니치 박사는 황록색, 청색, 보라색은 덜 익은 음식과 상한 음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주방과 식탁 그리고 접시, 그릇을 모두 파란색으로 바꿔보자. 살이 쑥 빠질 수도 있다. 혼자서 천천히 먹기. 우리는 급하게 먹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있으면 잘 먹지 않지만 여럿이 모이면 기분이 좋아져서 더 먹게 된다. 필자도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딱 1년 만에 10kg이 늘어났다. 혼자서는 소고기 300g 먹기가 힘들지만 5명이 모이면 소 한 마리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회식 자리가 많으면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살을 빼려면 되도록 혼자 외롭게 식사를 해보자. 좀 우울하기는 하지만 살 빼기가 이토록 쉬운 일이 아니다. 옷을 조금 얇게 입기.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병이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이 냉해져서 체온이 떨어진다.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 생성이 잘 되지 않아서 체온이 떨어진다. 에너지는 혈액 속에 보관되므로 피가 뜨거운 것이다. 뜨거운 피가 온몸을 구석구석 잘 돌고 있으면 몸이 따뜻하고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몸이 차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옷을 조금 얇게 입고 춥게 지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껴입고 실내 온도를 올리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대사량이 떨어진다.
반대로 옷을 조금 얇게 입거나 실내 온도를 내려서 서늘하게 만들면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대사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방을 태우게 된다. 지방을 태워야 살이 빠진다. 이것은 체중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으로는 최고의 방법이다. 다만 몸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독 주스 마시기. 사실 살찌는 원인은 딱 한 가지다. 많이 먹기 때문이다. 주변의 비쩍 마른 사람의 일과를 살펴보면 거의 먹지 않는다. 반면에 살찐 사람들 주변에는 늘 먹을 것이 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안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적이다. 해독 주스의 기본은 ABC 주스다.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서 먹는 것이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요구르트를 추가해서 마시면 좋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조금 달아도 살이 잘 찌지 않는다.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배고플 때 견과류를 조금 먹거나 약간 매운 음식들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크므로 강황, 생강, 고추, 양파 등을 먹으면 효과적이다. 다만 매운 음식은 소화를 촉진해서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 연예인들은 실제로 몸매와 몸무게가 수입과 직결되므로 다이어트를 목숨 걸고 한다. 하루에 바나나 하나만 먹고 3에서 5시간 운동해서 돈이 수억 원씩 들어온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이어트 자체가 그냥 또 하나의 스트레스일 뿐이다. 그래서 힘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내 몸무게와 체형에 만족해보자. 사실 남들은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고 나 자신만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 다이어트는 자기만족이다. 스스로 만족하면 그것이 다이어트다.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에라 모르겠다 외치고 그냥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꾸준한 운동.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경우가 많다. 실컷 등산하고 나서 막걸리 한 잔 하고 나면 소용이 없다. 달리기 하고 나면 허기가 져서 더 많이 먹는다. 살이 쑥쑥 빠지는 실제적인 운동은 걷기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걸어보자. 매일 꾸준히 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점심 식사 후에 혹은 저녁 식사 후에 매일 30분 걷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날씬해진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습관들과 함께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하면서 먹거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식량이 부족한 국가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병이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풍족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과식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과 대사질환이 생기고 육식을 너무 많이 해서 염증과 활성산소의 생성이 증가합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100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 없던 커피 같은 각성제 음료가 지금은 엄청나게 소비되고 있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